네, 다음은 25번입니다. 2010년하고 2011년에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10대 수입 품목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0대 수입 품목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 국가이면서도 반도체 수입을 많이 하는군요. 천연가스, 평판 디스플레이. 반도체나 평판 디스플레이, 컴퓨터 이런 것들은 수출하기 위한 것이겠죠. 그리고 자원, 천연가스, 석탄, 이건 석유 제품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수입을 하는 것이고요. 철강판, 휴대폰, TV, 플라스틱 수지. 이 휴대폰은 그 당시만 해도 아이폰 전성시대여서 그런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보시면 원유, 반도체, 천연가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은 이제 순위가 이렇게 내려가고요. 어떤 것들은 순위가 또 올라가기도 합니다. 올라간 게 뭐 있죠? 석유 제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올라왔군요. 순위가 내려간 것도 있고 올라간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요.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에 순위가 올라간 수입 품목의 수입액은 모두 상승하였다. 순위가 올라간 거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순위가 올라간 거. 그러면 생각하실 때 순위가 올라왔다니까 반도체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반도체 없죠. 천연가스 내려갔죠. 평판 없고, 컴퓨터 내려갔고요. 석탄 똑같고, 석유 제품만 일단 올라갔고요. 철강판 그대로고요. 휴대폰 없고요. TV 없고, 플라스틱 수지 없죠. 이것이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어떻습니까? 수입액이 상승했죠. 이건 맞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대 수입 품목 수입액에서 반도체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0대 수입액에서 반도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다. 이게 당연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요 비중보다 크다 이런 거거든요. 이 비중 한번 보실까요? 이것분의 이거니까 대체적으로 얼마예요? 여기다 두 배를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쉽죠. 두 배 하면 250, 28, 26, 2에서 37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0%쯤 되는구나 이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요, 이거에서 얼마를 곱해야지, 이거 20% 하면은 거의 60이 되죠. 근데 훨씬 더 적죠. 그러니까 이쪽이 더 많다라는 것을 금방 러프하게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10대 수입 품목액은 전년 대비 53% 증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증가가 50% 증가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53%죠. 53%인데 지금 얼마큼 증가했죠? 여기서 보시면 185, 여러분 계산하실 때 이건 그냥 186 이렇게 계산하시고, 이거는 29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시면 7, 0, 107 정도 증가했죠. 그러면 186분의 107을 계산하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107 나누기 186이니까 0.5 계산하고, 5, 6에 30, 5, 8에 40, 5, 1, 9, 1000 하니까 6, 6, 8, 40, 한 5 이상 나오네요. 6 정도 나오겠는데요. 그러니까 53%보다는 조금 크네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틀린 거고요. 2010년과 2011년 2년 연속 10대 수입 품목 순위 안에 들어있는 품목의 수는 총 6개이다.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였나요? 다시요. 반도체, 컴퓨터, 석탄, 석유 제품, 최강판, 휴대폰, TV. 제가 뭘 빼면 천연가스 했군요. 예, 6개 맞군요. 예,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총 수입액은 2011년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아, 이거 정말 좋은 문제군요. 그냥 봐도 증가한 거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풀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게 하나 보이지 않아요? 예, 이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2011년에 1등이 원유잖아요. 원유. 얼마나 했어요? 5,100만 달러면 5,100만 달러면 지금 우리가 그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5,100인데 이걸 환산하면 달러를 환산하면 여기다가 1,000을 더 곱해주는 거니까 요렇게 억이거든요.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 공이 하나 더 붙는군요. 예. 공이 더 붙어서 예, 이렇게요. 그러면 51조예요. 51조. 예, 51조 맞나요? 죄송합니다. 나 왜 이렇게 자신이 없지? 예. 000 100만 달러가 이렇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환율까지 계산하면 1000배만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억이잖아요. 1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진짜 51조인데 진짜 이렇게 많이요? 예, 51조. 예, 지난해 12가 플라스틱 수지였거든요. 그게 이제 계산하면 얼마라고요? 한 5조 정도 왔어요. 5조. 예, 5조. 그런데 원유가 작년에 순위 안에 못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2010년에는 당연히 원유 수입액이 5조 미만이었다는 소리인데 왜 갑자기 51조가 됐죠? 1년 사이에. 예. 보통 이렇게 통계를 보면 안 보이던 그런 사회가 보이기도 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5조 미만의 수입액이 어느 날 갑자기 50조가 돼버렸을까요? 맞춰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걸까요? 검색하지 말고. 저도 검색은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제가 이거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어쨌든 약간 의심을 품을 만한 그런 상황들은 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이때가 어느 때죠? 이때가 예, 이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죠. 그때 한참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것이 자원외교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뭔가를 사들인 것을 여기다 다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예. 대단하네요. 예. 원유가 5조 미만이었는데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10배 이상 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음
2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캔을 하다가 갑자기 칼라를 눌러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약간 좀 흐리멍텅하게 나왔어요. 흑백으로 스캔을 했어야 되는데. 잘 보이시죠? 예. 잘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도별 광업과 제조업에 관련된 통계입니다. 광업하고 제조업에 관련된 통계인데, 사업체 수가 우리나라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군요. 거의 7만 개 사업체가 있고, 이게 단위가 1000명이니까 거의 300만 명이 이런 광업하고 제조업에 지금 종사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출하액이 이 정도고, 부가가치가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옳은 걸 찾는 겁니다. 옳은 거. 2000년 이후로 매년 광업과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증가하였다. 그래서 매년인가 봤더니 여기가 지금 5년 단위죠. 5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증가했다 하더라도 매년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했으면은 5년 뒤에 보면 증가한 거니까요. 이 중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아예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건 옳지 않죠. 2011년 이후로 2011년 이후로 그러면 이건 매년 통계가 있으니까 뭐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제 전년 대비 사업체 수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해, 사업체 수가 가장 증가가 많았던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면 두 번째 수만 보시면 3, 4, 5, 6, 8 이때가 제일 많이 늘었겠네요. 예. 얼마 늘었습니까? 3247개가 늘었네요. 이렇게나 많이 늘었네요. 그것이 가장 많이 늘어난 해가 2014년입니다. 2014년에 전년 대비 종사자 수의 증가율도 가장 높다. 종사자 수도 보시면 27, 27, 28, 29, 29, 29, 29, 29 이거 셀 필요 없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얼마 늘었냐면 60 늘었네요. 6만 명 정도.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거는 거의 92 이렇게 늘었겠죠. 그래서 역시 이 해가 가장 많이 늘어났네요. 지금 증가율을 계산해야 되는 건데, 증가율이기는 하지만 거의 분모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인 숫자만 놓고서도 금방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맞고요. 3번이 왜 틀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출하액과 부가가치를 합한 액수는, 이걸 합하면 러프하게 요 뒤에 거는 빼고 앞에 것만 계산하면 1567, 1567 그러니까 1567, 567 하니까 4321 이렇게 되고 있죠. 그것이 2005년에 해당 값의 2배 이상이다. 2005년이면 요거 더하는 거니까, 이거 더하면 얼마입니까? 801, 292 이렇게 더하면 391093, 이것의 해당 값의 2배 이상이다. 이게 2배면은 2186이군요. 2배가 안 되는군요. 그래서 이거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사업체 수당 평균 종사자 수는 항상 45명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죠? 사업체 수당 종사자 수요. 이게 45명보다 적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45를 곱하면
뭐 이 정도 나온다는 소리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45를 곱해보는 거예요. 45를 곱해보면 이거 보시면 4, 5, 20 5, 1, 5, 6위에다가 45를 한번 곱해볼까요? 2, 5, 10, 5, 6에 30 한번 우리가 이게 감을 잡기 위해서 한번 하나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5, 1, 5, 7 5, 25 지금 내가 뭘 계산한 거죠? 예, 그 다음에 2, 4, 8 4, 6에 24 4, 5, 20 4, 1은 4 4, 5, 20 그래서 2, 3, 1, 9 이렇게 되는군요. 예. 2, 3, 2, 7이니까 45명이 넘네요. 예. 고맙습니다. 이게 첫해 이게 아닌 걸 알 수 있게 해줘서 고맙네요. 그 다음에 2018년 출하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동일연도 부가가치 전년 대비 증가율보다 높다. 예, 이거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지금. 2018년 출하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 요 증가율 계산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 증가율 계산하라는 건데 요거 1515에서 1567 늘었잖아요. 그러면 얼마 늘었습니까? 52만큼 늘었죠. 예, 이것에 52. 그 다음에 545 7까지 할까요? 7에서 5 숫자로 정확하게 맞춰야 되니까 거의 545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45니까 6에서 54 56 7까지요. 그러면 얼마 늘었습니까? 21 늘었죠. 그러면 여기서 50이 늘은 거하고 여기서 20을 늘은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지금 얘는 지금 거의 3배죠. 근데 얘는 지금 3배가 아니니까 이쪽이 더 많이 늘은 거죠. 예. 부가치 전년 대비 증가율이 더 높죠. 예.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이번에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류 제품 종류별 소비 추이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중진료, 휘발유, 등유, 뭐 이런 거 LPG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A, B, C, D, E로 표시해 놨어요. 이걸 찾으라는 것 같아요. A, B, C, D에 들어갈 유류 제품의 종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걸 문제를 풀 때 요령이 있어요. 요령. 뭐 그렇게 큰 요령은 아닌데 이렇게 보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따지면서 하긴 할 건데 시간을 절약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보기를 보시면 이렇게 부등호가 있고 이퀄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한 것, 정확하게 하나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 그것부터 먼저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중진류는 2007년과 2011년 사이에 소비량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거는 그냥 하나 우리 고를 수 있잖아요. 소비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거 찾으면 되니까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가장 많이 감소한 걸 한번 찾아보세요. 이 95에서 61 하면 이 앞에 두 개 숫자만 이렇게 쭉 놓고서 계산하시는 것이 좀 빠르겠죠. 그러면 34 이거는 뭐 10 안 되고요. 이거는 오히려 늘어났고요. 이거는 164에서 28이니까 36이요. 36 맞죠? 그리고
166에서 132니까 30, 이것도 4가 되겠죠. 제일 많이 줄은 것이 D가 되겠죠. D. 이게 지금 이게 가장 많이 줄은 거잖아요. 그럼 이걸 하나 찾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A, B, C, D가 지금 D가 뭐라고요? 중진류라고요. 세 개가 있군요.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나는 찾으면 휘발유하고 전년 대비 소비량 증가 패턴은 ZU가 똑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휘발유하고 ZU를 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 등유는 전년 대비 소비량의 증가 패턴이 감소, 증가, 감소, 감소 형태를 띠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패턴을 띠는 게 여러 개 있으면 또 찾기가 좀 그렇죠. 뭐 LPG는 2010년에 소비량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뭐 이런 게 한두 개 있습니까? 2010년에 소비량이 증가한 게 뭐 많잖아요. 예, 2010년에 증가한 게 많네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일단 라가 경유와 중진류의 순위가 서로 바뀐 적이 있다. 예, 지금 중진류는 하나 찾아냈으니까 이제 그 다음번에 찾는 것이 이제 요걸 갖고 찾으면 되겠네요. 예, 뭐가 중진류라고요? 예, D가 중진류인데 소비량이 어때요? 얘가 더 많죠. 얘가 더 많고 얘가 더 많고, 근데 바뀌고, 예, 순위가 한 바뀐 적이 있네요. 근데 뭐 딴 것들은 비교할 게 없죠. 다 이게 다 낮죠. 낮고 다 낮으니까 얘가 그냥 당연히 경유겠네요. 그러니까 2가 경유예요. 2가 경유. 예, 답은 이거 두 개 딱 하고서 쓸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나서 시간이 혹시 남으면 이제 이것들이 맞는지 딴 것들 같이 체크를 해보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때 이 조건을 갖고 푸는 문제는 이 수리 능력뿐만 아니라 이 수리 능력에서는 뭐 별로 안 나오고 실은 문제 해결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문제 해결에서 보면 이렇게 이퀄인 경우가 있고 뭐 패턴 식으로 이렇게 무엇은 무엇보다 크다 뭐 이런 거는 여러 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퀄로 되어 있는 경우 하나를 딱 찝을 수 있는 경우부터 먼저 풀어가지고 풀어나가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빨리 풀었으니까 그냥 이건 다른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8번이요. 공무원도 직장 협의회가 있네요. 노조 같은 거겠죠. 그래서 가입자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정보는 각 기관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기관이 이렇게 A, B, C, D, F 5개 기관이 있는데 A라는 기관에는 직장 협의회가 하나예요. 근데 어떤 때 두 개가 된 적이 있다가 다시 하나로 줄었네요. 예, 왜 그랬을까요? 이때가 누구 때죠? 예. 그리고 또 반대로 이쪽은 예, 이때도 오히려 줄었다가 다시 늘어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뭐 패턴들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줄었다가 그 상태로 계속 그대로 있는 경우 뭐 이렇게 있고, 가입자 수도 계속 패턴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각 기관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것도 이제 조건을 보면서 찾는 거니까 뭐부터 찾으라고요? 예, 이퀄부터 찾으라 그랬죠.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육청과 헌법기관의 공무원 지방교육청과
헌법기관인 경우에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런 거는 뭐 2014년에 감소한 게 딱 두 개밖에 없더라도 어느 게 지방교육청이고 어느 게 헌법기관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제끼고요. 전체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거 여기 있죠. 중앙행정기관.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가장 크다. 예. 이거 바로 이 꼴이죠. 그러면 찾아보는 거예요. 비중이 가장 큰 거. 예. 비중이 가장 큰 거. 예. 당연히 여기네요. 여기.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D가 예, 뭘 잘못한 거죠? 예, 지금 직장협의 숫자를 봐야 되는군요. 예, 죄송합니다. 예. 직장협의 숫자가 지금 가장 큰 게 B죠. 예. 그래서 직장협의회가 차지하는 비중 그러면 B가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이렇게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데 라가 더 훨씬 더 쉬울 것 같네요. 딱 보시면 가입자 수 비율이 가장 작은 기관이 지방교육청이다. 2015년 직장협의회 대비 가입자 수 비율. 2015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쭉 보시면 협의회 지금 몇 명이 들어있어요? 150명. 얘네 여기는요. 거의 100개가 되는데 7,800명이니까 거의 70명씩 들어있다는 얘기죠. 여기는요. 하나에 한 50명, 60명, 죄송합니다. 한 40명이요. 40명도 들어있다는 얘기죠. 하나에. 그리고 여기는요. 여기는 50명 들어있다는 얘기고 여기는 하나에 15명밖에 안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적네요. 보시면 가입자 수이 가장 작은 게 이게 지방교육청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게 지방교육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방교육청. 아직도 더 남았군요. 두 개가 있네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다로 가야 되겠네요. 2011년 대비 2015년 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수니까 이거 좀 편하네요.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한 기간 2011년 대비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데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데가 어딜까요? 134명에서 150명. 이건 뭐 아니죠. 8천억에서 이거 어차피 B하고 D는 해볼 필요 없죠. 여기서 여기 안 봐도 뭐 얘가 확 줄었군요. 거의 뭐 1,600명 이상 줄었네요. 여기는 줄어봤자 1,300명 줄었으니까 여기가 뭐라고요? 지방교육청이다. C가 어디였죠 지금? 다 가장 많이 한 곳이 광역자치단체다. 그러니까 C가 광역자치단체래요. C가 광역자치단체. 그러니까 답은 이제 이렇게 된 거 찾으니까 2번이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느 것부터 먼저 체크해야 될지를 한번 항상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잠깐 이게 잘 뭐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그 문제 해결 할 거거든요. 그 문제 해결은 거의 이런 문제예요. 거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왜 이런 문제들만 나오는지 그 설명은 또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에 좀 익숙해지면 이런 문제 푸는 거는 쉽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29번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생활 폐기물, 즉 쓰레기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생활 폐기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때는 봄이고요. 가장 적게 나오는 때는 역시 겨울입니다. 이 생활 폐기물은 가정에서 나올 때가 가정에서도 나오고 이제 비가정에서 나오는데 형태가 생활 폐기물이 있고 뭐 종량제가 있고 음식물이 있고 재활용이 가능한 리사이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활 폐기물에 관련된 그런 데이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프도 이렇게 주어져 있군요. 그래프. 자, 이 보시면 종량제하고 음식물하고 재활용. 여러분, 요 값은 요거 3개 더한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은 뭐 929고 보시면 평균이 뭐 929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걸 표로 나타낼 때 이 세 개를 따로따로 뭐 종량제는 255, 음식물은 367, 그 다음에 재활용은 306 이렇게 표시하면 사람들이 종량제보다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제일 많구나 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지만 이 합계에 대해서 잘 알기 힘들죠.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얘하고 얘를 비교할 때 합계를 우리가 잘 알기가 힘들어요.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어느 쪽이 더 큰지 잘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시하는 방법이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합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면 누적형 세로막대라고 이야기해요. 좀 글씨가 누적형이요. 누적형 세로막대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각 비율도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의 크기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떤 것에 합계로 이루어진 것들을 비교할 때 우리가 좀 편리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옳은 걸 찾는 겁니다. 옳은 것을 찾는 문제예요. 자, 첫 번째부터 볼까요? 가정과 비가정 모두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가능 지원 폐기물은 겨울에 가장 적게 발생한다. 한번 볼까요? 가정, 비가정을 따지라 했으니까 이걸 다 따져봐야 되죠. 여기 쭉 따지니까 겨울이 제일 작네요. 여기도 쭉 따져보니까 겨울이 제일 작고요. 음식물 볼까요? 음식물은 쭉 따져보니까 겨울보다 가을이 작네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계절별 생활 폐기물의 총합은 항상 비가정보다 가정이 적게 발생한다. 계절별 생활 폐기물의 총합은 어디죠? 이거하고 이건데 가정이 적게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정이 적게 발생한다. 그런데 종량제는 그렇지 않죠.
얘도 작고 얘도 작고 얘도 작고 작은데 얘만 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또 틀린 겁니다. 세 번째, 일주일간 4인 가족이 가정에서 봄에 발생시키는 종량제 폐기물의 총합이 비가정 3인 업체에서 여름에 발생시키는 음식물 폐기물 총합보다 적다. 예, 이 문제를 내려고 이걸 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무슨 의미냐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자료는 1인당이에요. 1인당. 그러니까 4인 가족 하면 이 가정인 경우에는 곱하기 4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비가정 3인 업체니까 요 비가정에는 3인 업체 이렇게 쓰여 있으면 곱하기 3에서 비교를 해달라는 뜻이죠. 봄에 발생하는 종량제 폐기물 총합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봄에 발생하는 다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봄에 발생하는 종량제 폐기물 총합 요겁니다. 이것하고 뭘 비교한다고요? 음식물 폐기물 총합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총합이라서 음식물 폐기물 총합 다 여름이군요. 이건 여름이고 그래서 이건 여름이군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4를 하고요. 여기다가는 3을 합니다. 4, 4, 16, 3, 8, 24 이쪽이 더 크네요. 이쪽이 크니까 당연히 4인 가족이 적다 이렇게 나왔군요. 이건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분 계산 이건 뭐 계산해 보시면 4, 40, 4, 5, 20 뭐 끝에만 계산하면 되죠. 3, 8, 24 이쪽이 더 크다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생활 폐기물 발생량 중에 봄에 발생한 양이 전체 35% 이상이다. 전체 생활 폐기량 발생량 중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가정과 비가정 계절별 이런 거 이거 잘 따라서 가야 돼요. 전체니까 이번에 이걸 가는 거 이거 이쪽입니다. 이쪽을 보시고 하는 건데 봄에 발생하는 양이요. 봄에 발생하는 양이 자 봄에 이만큼 발생하잖아요. 이만큼 발생하는데 전체 35% 이상이다. 전체 생활 폐기물 발생량 중에서 봄에 발생하는 양이 전체 35% 이상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실 때 평균은 몇 %라는 소리예요? 평균은 25%라는 소리죠.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를 더해서 나눈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35%가 넘을까요? 요거랑 비슷한데 그 합쳐서 70이고 이것도 조금 더 하면은 그런데 그러면 합쳐서 100가 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숫자적으로 그냥 암산으로 이렇게 눈으로 봐도 30%가 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거는 쉬운 거니까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번. 자 이것은 생존 확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생존 확률. 자 보시면 70년대, 97년도, 2017년에서 최근 들어서 생존 확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요 47.7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보시면 1970년도에 태어난 사람이요. 1970년생이 65세까지
살아있을 확률이 얼마예요? 47.7%예요. 그러니까 1970년에 태어난 사람은 65세 되면 딱 절반 정도밖에 안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2017년에 태어난 사람은요, 2017년에 태어난 사람은 65세까지 갈 확률이 무려 얼마예요? 87%요. 와, 예, 80세까지 갈 확률은 무려 한 60%가 되네요. 굉장히 오래 사는 거죠.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건 남성이에요, 남성. 여성은 어때요? 남성은 아까 47.7이었는데 2017년도에 여성은 더 오래 사는군요. 지금 87.7이 가지고 놀랬는데 여성은 95%네요. 와, 그러니까 2017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냥 65세까지는 거의 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거의 65세까지는 사고가 나거나 그러지 않으면 거의 65세까지 가는 거죠. 예. 실은 이 100세까지 여기 대충 다 여기서 끊었는데 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기 뭐 아마 2017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100세까지 가는 아이들도 제가 볼 때는 40% 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생존 곡선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0세에서 특정 연령까지의 생존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1970년에 태어난 사람이면 이 나이까지 어떻게 갈 확률이 얼마이냐,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그 확률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1900 아까 몇 년이었죠? 70년에 태어난 사람은 65세까지 갈 확률이 47.7이었었죠. 27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65세까지 갈 확률이 87.7이었고요. 근데 여자는 94.9%였다고 이야기를 했죠. 1970년생이면 65세 넘을 확률이 66.0이었죠.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더 오래 사는군요.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더 오래 살아요. 전에는 이렇게 여자의 평균 수명이 많은 이유가 남자들은 뭐 위험한 일을 하거나 뭐 전쟁에 나가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까지 전쟁이 없는 때도, 전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평균 수명이 6, 7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더 7년 정도 더 오래 살아요. 그걸 보고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전쟁 때문이 아니고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들이 더 건강하다는 것이죠. 건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건강한 이유가 뭘까요? 남자보다 여자가 건강한 이유. 남자보다는 여자가 흡연율도 낮고, 담배를 피는 사람도 적고, 음주를 하는 사람 비율도 적고요. 뭐 건강을 되게 많이 조심하잖아요, 여성들인 경우에. 그래서 더 오래 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건강에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서 건강에 좋은 일을 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대화예요. 대화. 이 대화가 정신 건강에도 좋지만 육체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혈액순환과 또 뭐 그리고 정신도 돌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혈액순환, 정신 건강,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대화가 좋다고 얘기합니다. 뭐 말할 때 뭐 근육을 많이 쓴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들의 대화량이 보통 20% 정도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담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남자들은 한 2,000마디 정도를 하고요, 하루에. 여자들은 2,500마디를 한대요. 이 얘기를 딱 들은 사람들은, 어? 그래? 별 차이 안 나는데? 근데 와이프는, 내 와이프는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남자들은 2,000마디를 거의 직장에서 다 하고 들어오는데, 여성들은 2,500마디를 거의 못하고 집에 있다가 남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좀 썰렁한 얘기죠. 어쨌든 중요한 얘기는 대화를 많이 하면 건강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 많은 사람이,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예,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 그랬잖아요. 예, 욕을 많이 먹기 위해서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거든요. 이게 통하는 어떤 뭐 인과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예요. 1번 1997년에 태어난 남자아이는 97년에 태어난 남자아이는 2007년에 38살이 되는 여자아이보다 2007년에 38살이 된다는 얘기는 1970년도에 태어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1970년 여자랑 1997년 남자랑 비교하라는 거예요. 탄생 당시 기준 100세까지 생존할 확률이 낮다. 100세까지 생존할 확률이 0.2고 이 경우는 여기죠. 예. 70년생 여자의 생존 확률, 97년생 남성의 생존 확률, 이게 똑같죠. 0.2, 0.2 지금 이건 똑같으니까 이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 태어난 아이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에 2017년에 태어난 아이가 80세까지 생존한다는 것은 59.6이나 79.6이죠. 그런데 10년 전 대비 증가율은 남자보다 여자가 크다. 10년 전에 대비한다는 것은 2007년에 대비한다는 건데, 남자가 45.6에서 59.6이 됐어요. 무려 14%가 증가했죠. 근데 여성 경우에는 69.6에서 79.6이니까 10%밖에 증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남자가 더 크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고요. 2017년에 태어난 여자아이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이 이거죠. 10년 전 대비 증가율이 유지된다고 할 때, 10년 전에도 이거였죠. 이거 유지율이 증가된다고 할 때, 2027년도에 태어난 여자의 8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약 92%이다. 그러니까 69에서 79는 10 정도 늘어났는데, 10 정도 늘어났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한 13%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13% 하면 뭐 90이 나오겠네요. 이거 맞았습니다. 0세에서 특정 연령까지 남녀 간 생존 확률의 차이는 1997년 이후로 모든 구간에서 감소했다. 여기서부터 다 차이가 조금씩 줄어들었죠. 여기 늘어났네요. 그래서 아니군요. 요 나이는 더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장수하는 비율은 더 차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46년에 40세가 되는 남자아이는, 그러면 2007년생이라는 얘기죠. 2007년생 남자아이는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이 이겁니다. 2007년생은요. 탄생 당시 50% 이상이었다. 이건 너무 쉬운 문제라. 50% 미만이죠.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 문제. 여러분 보시면 제가 지금 문제가 32번, 33번, 34번, 35번, 거의 37번 정도, 38번까지 있군요.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그 배열 규칙하고 그리고 방정식 그런 문제를 조금 더 풀어줄 거거든요. 그거를 다음 주 첫 번째 시간에 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2시간 동안은 저희가 문제 해결 능력을 할 거라서 오늘은 여기 하나만 31번 하나만 더 풀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역별 자가 점유율입니다. 그리고 주택 유형의 추이예요. 전국적으로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55.6%였는데 2006년도에 지금 12년이 흐른 이 시기에는 약간 57.7%로 좀 늘어났죠. 그런데 수도권을 보면 수도권은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이 50.2%에서 49.9%로 오히려 감소를 했고요. 그 외에 광역시라든가 도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가 비율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건 수도권에서 집을 갖는 사람들의 비율이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자기 집 갖기가 어려워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자, 이것은 이제 자기 집을 갖고 있느냐에 관련된 통계고요. 이번엔 주택 유형을 보시면 밑에가 잘려서 제가 뒤에다 다시 그렸습니다. 맨 왼쪽이 단독주택이에요. 2006년만 해도 단독주택의 유형이 아파트보다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너 어디 사냐 할 때 주택에 사는 사람의 비율이 아파트 사는 사람보다 더 많았었는데 2008년도 되면서 역전이 됐습니다. 2008년이 되면서 역전이 됐어요. 이때부터 엄청난 역전이 되면서 벌어졌던 일이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죠. 이때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아파트 가격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곤욕을 치렀었죠. 대통령께서. 그래서 그런 그 차이가 그런데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겁니다. 1번 지역별 자가 점유율은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하였다. 수도권은 감소했죠. 그래서 X입니다. 2018년에 자가 점유율의 2년 전 대비 증가율은 수도권이 도지역보다 작다. 당연히 그럴 것 같으네요. 2018년하고 2010년을 비교를 했더니 수도권은 48.9에서 49.9로 어떻겠습니까? 1% 정도 올랐는데 딴 데는 거의 2% 정도 1.6에서 2%까지 올렸죠. 그리고 모수가 비슷하니까 수도권이 도지역보다 낫다는 것은 맞는 얘기네요. 주거 실태 유형 중 단독주택의 경우 지속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단독주택은 계속 지금 쭉 내려가고 있죠. 2006년에서 2014년에 주거 실태 유형의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제외한 유형은 감소하였다. 보시면 연립주택 다세대가 있는데 다세대가 줄다가 다시 늘었죠. 다시 또 늘었다가 증가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연립주택은 감소하는 것 같은데 다세대주택은 증가하고 있죠. 이건 뭐 원룸이나 그런 것들인데요. 2006년 이후로 수도권과 광역시 등의 자기 점유율 증감 추이는 동일하다. 맞을 리가 없죠. 수도권과 광역시 한번 볼까요? 수도권과 광역시 2000 몇 년 이후요? 2006년 이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년 차이긴 하지만 보도록 할게요. 수도권 늘고 줄고 줄고
늘고 늘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수도권하고 어디였죠? 광역시였죠. 예, 광역시 보시면 늘고 줄고 늘고 그렇군요. 똑같네요. 예, 똑같다가 마지막에 줄었군요. 예, 그래서 이게 틀렸군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예. 이 팔을 보다 보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 자가 점유율이 50%이다가 2008년도에 2010년도에 확 떨어졌네요. 2012년까지. 이때 아까 말씀드린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죠.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 뒤로 좀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통계를 통해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아파트에 더 많이 사는지 주택에 많이 사는지,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주거인 다세대 주택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32번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